예,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돌이켜보면 7월 주요국 증시는 중국 증시, 중국하고 연결이 있는 어떤 주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긴축의 피크를 칠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고,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을 걱정했는데, 그거보다는 성적표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걸 토대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도 올라왔거든요.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네 마네 뭐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뭐 그렇다고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라왔다라는 점,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 정점, 걱정했던 것보다 실적 양호,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미증시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종목이 주도했나 봤더니 테슬라가 32% 지난달에, 넷플릭스가 28%나 올라갔고요. 특징적인 건 방산주,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덜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주도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죠. 근데 어쨌든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 평균 한 30% 정도로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대장주 애플이 또 19%나 올라갔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이제 찜찜한 건 대번에너지, 국제유가가 이제 안 빠지면서 대번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주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제 에너지 관련된 국제유가도 달고 올라가고 금리 긴축 속도가 좀 더 덜해질 것 같다.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특이한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좀 부러지는 게 좋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주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던 게 BH,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7월 전체로 놓고 보면 역시 두 종목이 좀 많이 올랐고요. JYP라든가 LNF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컴투스 홀딩스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정리해서 보면 초반에는 엔터주가 시장을 많이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가 꾸준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중반 이후부터는 실적 기대주,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현대차 실적이 잘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BH,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은 실적 되게 좋은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좀 여유를 찾으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야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수익률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로 되게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에서는 지난주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되게 이제 많이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나거나 거의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7월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반도체가 주도를 해줬고, 중반 이후부터, 중반 정도에는 또 자동차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고,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반면에 이제 뭐 국제유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GS건설 이런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다음에 금리에 연결고리가 있는 금융주가 빠지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종목이 좀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7월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한번 살펴놓고 보면, 이거 제가 이제 한번 몇 달 전에 올려드렸던 표잖아요. 금리 인상이 이제 익숙해지면서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이제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미국이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올라갈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6개월 후에는 75% 확률로 올라가고, 12개월 후에는 100% 정도 확률로 올라간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단계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를 좀 꺾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도 보여지거든요. 이 통계가 그대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 사례로는 금리 인상이 익숙해지면 시장은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경기 침체 과거의 사례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잖아요. 실제로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1947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기 침체로 갔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냐면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고용, 실질 소득 이런 것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걸 갖다 이제 경기 침체를 판단을 해서 이제 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판정은 전미경제연구소 안에 있는 경기순환결정위원회라는 데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라야 6개월 후에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은 연말 이후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8월인데 연말 이후에 한다면 내년은 돼야 6개월이라고 치면 빨라야 12월 아니면 내년인데 내년 돼야 지금이 경기 침체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국 정치권 백악관 이런 데서 경기 침체 아니라고 계속 할 거고 또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맞다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그냥 경기 침체다 이렇게 단정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논란 자체는 시장에서 어느 때는 아니다, 어느 때는 맞다 이렇게 되면서 좀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달에 코스피가 5% 올랐거든요. 5% 올라간 게 되게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한 달에 코스피가 5% 이상 올라간 게 14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을 제가 한번 쭉 찾아서 봤거든요. 봤더니 10번이 다음 달에도 올라가고요. 4번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9% 정도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도 또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확률로 보면. 근데 빠졌던 사례가 이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떻게 어느 사례에 해당될지 이게 뭐 10번의 사례가 될지 4번의 사례가 될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호기심에 좀 찾아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8월에도 상승 시도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워낙 변수가 많고 이제 또 뭐 기술적 반등이야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통계로 될지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슈를 좀 보면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런 논란 자체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유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경기 침체로 끌고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수요는 더욱더 위축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소비가 죽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라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 기업들 실적은 나빠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유가의 추이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제 일관되게 쭉쭉 몇 주 동안 유입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난주에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갑이 조금 두툼해졌거든요. 이번 달에도 과연 매수를 해줄 거냐. 요런 구도 이번 주에 특히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데 7월 후반에 주춤했잖아요. 전차군단. 그러니까 전차라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 종목군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2차 전지만 가지고는 시장의 흐름을 강하게 끌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계속 저항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정도는 전차 군단이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강했던 건 2차 전지 인터넷주 실적주들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에 대형주가 제일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못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주도 장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어떤 개별주들 이런 쪽에서 이제 찾아보기가 예탁금도 그렇고 신용장구도 그렇고 좀 어렵다라고 보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수할 만한 중대형주 쪽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쪽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환율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트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3, 4주 전쯤에 보여드렸잖아요. 환율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1326원 찍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피크가 나와야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피크가 돼야 되는 중요한 자리고 초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고점을 또 연결해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정점을 맞느냐 뚫고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반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환율이 맞고 다 떨어졌잖아요. 제가 장기적으로 중요했다라는 자리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금까지는 그냥 과거에도 몇 달 동안 한 2년 사이에 일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끊어졌잖아요. 대부분 다. 다 끊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번에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확실하게 떨어져주고 정점이라고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의외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안정되는 구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나마 올라가느냐 아니면 외국인들 매수 안 해주면 지금 우리 증시 못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종목 장세조차 어렵게 되느냐 환율을 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환율이 안정되면서 또 전차 군단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날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제 뭐 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종목 공부 다시 시작하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